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데이터 생태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통계청 이선희 과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국가통계연구심포지움의 첫 번째 세션 좌장을 맡은 통계청 인공지능 통계혁신과 이선희입니다. 예, 이번 세션의 주제는 데이터 생태계의 변화인데요.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 이제 통계청 데이터처의 이제 역할이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발표가 있는데요. AI 시대를 대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전략을 통계청 박진현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 AI 학습용 데이터 재현 자료의 유용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통계청 한정임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회는 한남대학교 이혜경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 안정영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토론 시간에 현장에서 직접 질문해 주시거나 혹은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된 상태라서 발표자님과 토론자님께서 시간을 지켜서 아주 컴팩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로 통계청 박진현 사무관님께서 AI 시대를 대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통계혁신과 박진현 사무관입니다. 저는 AI 시대를 대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우선 AI가 통계를 응답하는 데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이런 한계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소 방안으로서 통계 메타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통계 메타데이터를 지식 그래프 형태로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구상과 정보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 올해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정책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통계를 인용했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통계 출처가 챗GPT였고,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 수치가 틀린 수치더라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건 올해 월드뱅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AI가 공식 통계를 좀 더 정확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각국의 통계청이 AI 레디니스, AI 준비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실험이 나오는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실험률을 이제 여러 AI 도구들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전부 제각각으로 이제 틀린 수치를 제시했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물어볼 때마다 다른 수치를 이제 주기도 했고, 또 이제 뭐 실험률 수치만 보고 이게 이제 몇 년도 실험률이다라는 이제 기준 연도 같은 정보들을 이제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 AI가 이제 AI 기술이 충분히 이제 발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제 이런 한계들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AI는 통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틀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AI는 코시스 같은 공식 통계 DB를 보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사나 블로그 같은 2차 자료를 보고 이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2차 데이터 자체가 이제 잘못되어 있으면 AI도 틀린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AI가 이제 답변을 잘 하는 통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조사는 이제 고용률처럼 자주 기사화되는 통계들에 대해서 이제 AI가 답변을 잘 하는데, 그 문제는 한 1,400종 국가 승인 통계 중에서 기사화되지 않는 이제 대부분의 승인 통계들에 대해서는 AI가 결국은 이제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답변을 이제 지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통계적 개념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통계는 엄격한 개념과 이제 개념 정의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작성이 되는 반면에 AI는 그 언어 패턴을 이제 학습했을 뿐이고 이런 통계적인 개념을 알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잘못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AI가 2차 데이터를 보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 통계 DB를 보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고, 확률적으로 이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통계 수치를 보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AI의 이런 환각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이제 RAG라는 것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거로 생각하는데 RAG는 비유하자면 이제 오픈북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LLM이 그냥 답변을 작성한다면 RAG를 이용하면 이제 AI가 답변을 쓰기 전에 우선 이제 이런 책을 먼저 참고하고 이제 답을 작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RAG가 동작하는 방식은 우선 이제 그 이름처럼 이제 검색 단계는 이 책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것저것 이제 가지고 오는 단계가 되겠고 증강 단계는 이 가지고 온 자료들을 엮어서 프롬프트를 재구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단계는 이제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오픈북 시험에 이제 이런 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 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통계 메타데이터 DB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취업 희망자들은 얼마 정도를 월급으로 받기를 원해 이런 질의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2차 자료에 AI가 이제 2차 데이터에 의존하든 아니면 확률적으로 답변을 생성하든 해서 이제 답변을 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답을 하기 전에 이 통계 메타데이터 DB를 이제 먼저 참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 임금에 대한 실제 통계 수치를 AI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계 메타데이터 DB는 이제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읽기 쉽도록 자유소실식으로 이제 기술내는 것이 아니라 기계 판독 가능한 구조적이고 이제 체계적인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축 이후에 확장성이나 어떤 상호 운영성을 생각해서 이제 국제 표준과도 이제 호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통계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 통계 개념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답변의 출발점이 통계표가 아니라 이제 통계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 빈집의 숫자가 얼마야라는 이제 질의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는 통계표를 찾는 데 좀 먼저 치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집이라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통계표를 이제 먼저 찾다 보니 예를 들면 인구주택 총조사에 이제 통계표를 먼저 찾고 인총 안에서 이제 빈집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은 국토부 빈집 실태 조사에도 빈집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인총의 빈집과 국토부의 빈집이 이제 서로 다른 빈집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풀어내려면 이제 빈집에는 이러이러한 빈집이 있고 그 이러이러한 빈집을 조사하는 통계들에는 이러이러한 통계가 있더라라는 이제 이런 연결관계 정보를 이제 필요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통계 메타데이터 DB의 구조가 이런 연결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연결관계를 표현하기 이제 적합한 구조로서 온톨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IT 쪽에서 이제 지식 그래프라는 이름으로 이제 더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이 지식 그래프는 이제 개념과 개념 간의 이제 관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구조인데 예를 들면 이제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었고 애플의 전 CEO인데 애플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더라라는 이런 정보들을 그 나열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래프 형태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식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 메타데이터 DB의 구조로서 지식 그래프가 왜 적합한가? 이걸 데이터 포맷 관점에서 보면 메타데이터를 텍스트 형태로 나타냈을 때는 이제 텍스트는 모호한 표현이 많고 문맥 의존성이 높아서 통계처럼 이제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분야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이제 표로 만들었을 때는 그 표 안에 있는 정보는 이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표들끼리의 관계는 이제 나타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표만보다 이제 표에 없는 내용까지 이제 자동으로 추론이 가능하지만 이걸 AI에게 이제 할 수 있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 간의 관계는 이제 지식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적합하고 그리고 요거를 RAG 구현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보통 RAG를 이제 벡터DB 아니면 지식 그래프 기반으로 이제 많이 만드는데 어떤 통계 데이터의 복잡성이나 아니면 질의 요구사항 같은 걸 봤을 때 지식 그래프가 좀 더 적합하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제 그 어떤 AI가 어떤 답변을 내놨을 때 왜 그런 답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력 측면에서도 이제 지식 그래프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점은 아직까지는 이제 벡터DB가 좀 더 보편적인 기술이라서 지식 그래프로 이제 만드는 것이 구축이나 이제 운용의 난이도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지식 그래프를 실제로 이제 AI에 적용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고객사의 업무를 그 지식 그래프로 이제 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사가 물류 회사라고 하면 이제 물류 업무를 지식 그래프로 이제 모델링해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 병목이 생기면 그 파급 효과가 이제 어디로 퍼져나가는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뭐 배송 시간을 줄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애플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링크드인 같이 이제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이미 지식 그래프를 많이 AI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이 이 통계 메타데이터를 지식 그래프 형태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통계라는 큰 덩어리를 이제 그 세부 구성 요소들로 쪼개고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이제 관계를 정의해 주는 것인데요. 앞에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설계한 통계 메타데이터 DB의 이제 스키마 초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 스키마의 세부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축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념은 이제 알고 싶은 현상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뭐 실업자나 취업자 같은 이제 다른 개념들과 이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 개념이 통계적으로 측정이 되면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 개념이 통계적으로 측정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 수라는 이제 변수가 되고 이 통계적으로 측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단위, 모집단, 유효값, 통계 분류 같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같은 개념도 여러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변수의 실제 수치값은 통계 데이터셋, 통계표에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 데이터셋은 그 통계 자체를 설명하는 통계 설명과 레퍼런스 메타데이터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활 통계표는 이제 경활 자체를 설명하는 경활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 설명 자료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통계청은 요 통계 데이터셋과 통계 설명 위주로 이제 관리를 했었고, 요 통계 데이터셋이 어떤 개념과 어떤 변수를 측정한 것인지에 대한 관리는 조금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앞으로 이제 개념, 변수, 데이터셋으로 이제 나눠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통계 개념이 어떻게 통계적으로 측정이 돼서 어떤 데이터셋에서 제공이 된다라는 정보가 이제 경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통계 개념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답변의 출발점이 통계표가 아니라 이제 통계 개념에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상이 이제 요 스키마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이제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라는 개념은 이제 지식 그래프상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람은 나이와 직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사람인데 나이가 15세 이상이고 이제 직업이 군인과 재소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되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고용 상태라는 속성을 가지는데 고용 상태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의 정의는 생산 가능 인구이면서 고용 상태가 취업자와 실업자인 사람이 경제활동 인구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정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활동 인구 개념이 조사단위, 모집단, 유효값, 통계 분류를 만나서 통계적으로 측정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 수라는 이제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활동 인구 수라는 변수는 코시스 통계표에 DT_1DH1001S라는 통계표에 T20 칼럼에서 실제 수치가 제공이 된다라는 요 정보가 이제 관리가 되고요. 요렇게 되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 수라는 통계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그 통계 개념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측정이 되어서 어떤 통계표에서 실제 수치가 제공이 됐는지 그 경로를 AI가 따라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특정 분류값, 예를 들면 이제 남자와 뭐 2024년 7월이라는 분류값과 시점이 합쳐지면 통계표에서 이제 특정 수치 하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에 남자 경제활동 인구는 16,433 천명이다라는 이제 정보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통계 메타데이터 DB를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이제 다양한 정보 질의들을 이제 AI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스키마상에 있는 노드들과 속성들이 이제 각 쿼리를 조합할 수 있는 이제 조립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질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뭐 경제활동 인구 수가 제일 많았던 해는 언제처럼 이제 수치값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군인도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거야처럼 먼저 통계 개념을 물어보거나, 뭐 분류, 이제 개념 간의 관련성 같은 걸 물어보는 질의들도 이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저희들은 지식 그래프 형태로 구축된 이제 통계 메타데이터 DB를 구축할 예정이고, 이 구축된 통계 메타데이터 DB는 외부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오픈 데이터 형태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픈 데이터 형태로 공개하면 외부에서는 스파클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저희 메타데이터 DB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LLM이 통계에 대해서 응답할 때 먼저 저희 통계 메타데이터 DB를 RAG 형태로 이제 저희 통계 메타데이터 DB를 먼저 스파클로 조회하고, 그래서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2028년도까지 1,400종 국가 생애 통계를 대상으로 이제 통계 메타데이터 DB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올해는 선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 메타데이터 DB 구축을 위한 이제 정보화 전략계획 ISP를 수립할 예정이고, 27년과 28년 2년에 걸쳐서 이제 메타데이터 DB를 구축하고 29년에 이제 개방과 확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질의응답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통계청 한정임 주무관님께서 AI 학습용 데이터 재현 자료의 유용성과 안정성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한정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AI 학습용 데이터 재현 자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입니다. 저는 통계청에서 재현 자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재현 자료라고 하면 다들 어려워하시거나 또는 난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이번 발표를 보시고 재현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개념이라도 아시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현 자료 개념입니다. 재현 자료는 원본 자료와 합계나 평균 등 통계적 추론값은 유사하지만 개별 데이터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이 개념을 보시고 혹시 합성 데이터와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합성 데이터, 재현 자료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재현 자료는 개인정보 노출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 강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는 이유는 재현 자료가 AI 모델 학습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재현 자료 활용 추세 및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가트너는 2030년까지 재현 자료의 활용이 실제 데이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재현 자료 생성 시장 규모를 3조 원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현 자료가 통계적 추론값이 유사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유사한지, 그리고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화면은 하나의 원본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개의 재현 자료를 생성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 자료가 원본 자료와 유사한지, 그리고 10번째 자료가 원본 자료와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현 자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라는 이슈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유용성은 재현 자료와 원본 자료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그리고 안전성은 재현 자료를 통해 원본 자료의 개체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용성도 높고 안전성도 높은 자료를 생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용성과 안전성은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정보 보호를 강화할수록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데이터의 유용성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 유용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 균형점은 자료의 이용 목적이나 제공 방식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재현 자료 생성 및 평가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통계청에서 실제로 진행한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현자료 연구 현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한 연구이고요. 두 번째는 가기부 사업으로 진행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 선도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이후 발표에서는 R&D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는 이 R&D 사업에서 저희가 유용성과 안전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현자료 서비스 현황입니다. 통계청은 23년, 2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재현자료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베타 서비스는 통계 데이터 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자료의 사전 탐색을 목적으로 제공되었는데요. 23년에는 기업통계등록부 그리고 24년에는 일자리 행정통계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장표는 기업통계등록부 베타 서비스 진행한 내용인데 이거는 발표 자료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이제 R&D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D 사업에서는 통계 모형 기반인 신스팝 그리고 비모수 베이지안 그리고 딥러닝 모형 기반인 시티겐과 티베이 TCY 이 5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재현 자료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용성 지표로는 1차원 분포 유사성, 2차원 관계 유사성, 그리고 구별 가능성, 모형 성능 유사성 지표를 사용을 했고요. 안전성 지표에서는 특정 정보 노출 지표 그리고 근접성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은 뒤에 평가 결과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SDC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 3종 그리고 MDIS에서 제공하고 있는 8종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종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5종의 생성 기법으로 해서 총 55종의 재현 자료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 재현 자료는 저희가 성능 좋은 재현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기법이나 그 생성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적용해 봄으로써 유용성과 안전성을 좀 비교하고 생성 시 고려 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성능이 아주 우수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발표에서는 기업 활동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업 활동 조사는 원본 자료가 254개의 변수, 13,000개의 레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변수가 많다 보니 재현 자료 생성에는 112개 변수만을 활용해서 저희가 재현 자료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앞서서 지표를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지표보다 중요한 게 보도 자료에 저희가 직계표를 거의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직계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직계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체 수일 것 같아서 기업체 수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전체 기업체 수는 모두 동일하게 나왔고요.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신스팟과 비모수 베이지안이 원본과 차이가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겐 같은 경우에는 세부 산업 중에서 전기 가스업에서 또 사업체가 기업체가 재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 수뿐만 아니고 이제 비중에서도 신스팟과 비모수 베이지안이 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총 종사자 수에서는 신스팟 그리고 매출액에서는 신스팟과 티베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값이 시티겐의 이제 제조업인데요. 보시면 원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최대값이 조금 많이 재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총 종사자 수와 매출액 같은 수치형 변수의 분포를 형태를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형태 비교에서도 신스팟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의 기술 통계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총 종사자 수 같은 경우에는 신스팟의 평균과 중앙값이 원본 자료와 유사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티베이의 평균이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매출액에서의 최대값인데요. 최대값이 비모수 베이지안, 시티겐, 티베이에서 모두 원본과 동일하게 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출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좀 세부적으로 레코드를 살펴봤는데요. 원본에 있는 최대값은 저희가 좀 예상 가능한 경기도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비모수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업이랑 건설업으로 재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티베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제조업으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티겐에 보면 평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매출액에서의 최대값이 좀 많이 재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의 기업체는 서울에 있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으로 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값이 동일하게 재현되었지만 이 최대값으로 인한 노출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대값이 이상치에 가까운 극단값일 경우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분포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1차원 분포 유사성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분포가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얀센 샤논 발산과 와서스테인 거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개념들 자체가 분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원본 자료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분석 결과 얀센 샤논 발산은 비모수 베이지안, 와서스테인 거리는 신스팝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차원 관계 유사성입니다. 2차원 관계 유사성에서는 상관계수를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치형 변수에서는 피어슨 상관계수, 그리고 범주형 변수에서는 크레마브이 상관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총 종사자 수나 상용 근로자 수, 매출액 같은 주요 변수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비교한 결과 티베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보시면 다른 생성 방법에서는 상관관계들이 아주 좀 축소된 형태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별 가능성입니다. 구별 가능성은 원본 자료와 재현 자료를 섞은 데이터셋에 대해 이게 원본 자료인지 재현 자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세부 지표로는 성향 점수, 평균 제곱 오차가 사용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원본 자료와 재현 자료를 먼저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원본 자료와 재현 자료를 구별할 수 있는 종속 변수를 생성하는데요. 여기서는 원본 자료는 0, 그리고 재현 자료는 1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분류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값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예측값이 0에 가까운 값으로 나온다면 원본 자료가 되겠고요. 1에 가까운 값으로 나온다면 재현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0.5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면 서로 구별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구별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원본 자료와 재현 자료가 비슷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성향 점수 제곱 오차는 이 예측값에서 0.5를 뺀 값으로 지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일수록 원본 자료와 유사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TCY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모형 성능 유사성인데요. 모형 성능 유사성은 원본 자료와 재현 자료가 동일한 성능을 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알파 정밀도, 베타 재현율, 신뢰 구간, 중첩이 있습니다. 알파 정밀도와 베타 재현율은 밀도 기반 함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알파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재현 자료 값이 원본 자료 분포에 포함될 확률로서 대표성을 의미하고요. 베타 재현율은 원본 자료 값이 재현 자료 분포에 포함될 확률로서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알파 정밀도와 베타 재현율이 유사한 느낌으로 다가오실 텐데 이 두 가지 지표도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 중첩 같은 경우에는 모형 적합을 통해 얻은 추정치의 신뢰 구간이 어느 정도 겹치는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세 지표 모두 1에 가까울수록 원본 자료와 유사하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알파 정밀도는 TC와의 베타 제협률은 CT겐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안전성 평가입니다. 안전성 평가에서 전 가장 중요한 것이 구별 위험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구별 위험도는 재현 자료에 원본 자료와 동일한 레코드가 존재할 위험입니다. 이 개념은 원본 자료의 레코드가 재현 자료에 그대로 복제되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재현하다 보니 우연히 똑같은 레코드가 생성된 개념입니다. 실제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5가지 생성 방법 모두에서 재현 자료와 원본 자료의 동일한 레코드, 저희가 도플갱어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레코드가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1개에서 5개 정도 사이에 같은 레코드가 생성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재현 자료에 해당 레코드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재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표 첫 번째인 특정 정보 노출입니다. 이 지표는 원본 자료의 표본에 해당하는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개념적으로는 똑같은 레코드는 아니지만 재현 자료에 유사한 레코드를 가지고 원본 자료의 값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신원 노출 위험도, 모집단 고유성, 속성 노출 위험도가 있으며 3가지 지표 모두 원본 자료를 추정할 확률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일수록 안전하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원 노출 위험도와 모집단 고유성은 CT겐이, 그리고 속성 노출 위험도는 TCY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근접성 지표인데요. 근접성 지표는 재현 자료와 원본 자료가 얼마나 근접한지를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재현 자료의 레코드가 원본 자료의 특정 레코드와만 가깝다면 이게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근접 거리 비율과 독창성 점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최근접 거리 같은 경우에는 T베이, 독창성 같은 경우에는 비모스 베이지안이 1에 가까운 수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생성 방법도 다 높은 값으로 나왔고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생성 방법별 어떤 지표가 좋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표들이 다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범위도 다릅니다. 어떤 거는 1이 좋고 어떤 거는 0이 좋고 어떤 거는 무한대까지 가는 값도 있고 어떤 거는 최대 1까지 가는 값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절대적인 순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지표값이 아니라 순위로 조금 저희가 변환을 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지표가 좋고 어떤 지표가 나쁜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유용성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신스팝이 좋았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도 평균을 내서 보면 신스팝이 평균 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CT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딥러닝 모형에서 CT겐, T베이, TCY와 같은 딥러닝 방식에서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2개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높은 신스팝은 좋고 또 반대적으로 딥러닝 방식에서는 안전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유용성 평가 순위의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스팝은 유용성 부분에서는 높지만 안전성 부분에서는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성 부분에서는 색깔로 칠해진 딥러닝 방식이 상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유용성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방법 중에서 유용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자료의 특성과 활용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평가 지표를 계속 설명드렸는데 평가 지표와 함께 주요 통계표라든지 분포 그래프 등도 함께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생성 시 고려 사항인데요. 제가 이 품질을 점검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결과가 이제 상관계수가 다 무너져서 나온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차원 관계 유사성이라고 하는 상관관계 계수가 보여드렸던 기업활동 조사뿐만 아니고 다른 조사에서도 대부분 상관관계가 아주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원인을 찾아보면 변수가 112개였고 레코드 수가 13,000개, 그러니까 변수 수에 비해서 레코드 수가 좀 적어서 변수 간의 관계를 좀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레코드 수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연도별로 누적 자료를 재현하거나 아니면 재현 자료 생성 변수를 조금 필요 변수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기업활동 조사에서 112개 변수를 20개 변수로 줄여가지고 다시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표는 차치하더라도 상관관계 자체는 조금 더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변수 간 유계 구조가 불일치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총 종사자 수와 상용 근로자 수 또는 시도와 시군구 같은 변수 간 위계 구조가 있는 경우에 그냥 재현할 경우에 불일치하게 재현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수 간 위계 구조를 좀 자동으로 탐지한다든지 아니면 변수의 위계 구조를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이 발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 여기에 있는데요. 향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생성과 평가, 활용 단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성 단계에서는 재현 자료를 생성할 때 실질적으로 유용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변수의 생성 순서라든지 파라미터라든지 반복 횟수 등을 조정하는데요. 이 부분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유사한 분포가 있는 자료가 들어올 경우에 생성 기법을 좀 자동으로 추천을 해준다면 이용자가 이용 목적에 맞게 재현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저희는 비스포크 재현 자료라는 말을 쓰는데요. 맞춤형 재현 자료도 생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평가인데요. 평가 지표는 현재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앞서 이것저것 확률까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표 외에도 더 다양한 지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생성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직관적인 재현 자료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에는 자료 특성과 활용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계값, 그러니까 특정 값으로 저희가 기준점을 정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자료 특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면 인계 범위 등으로 설정을 해서 제시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재현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건지, 어떤 범위까지 제공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앞에 발표에서 55종의 재현 자료를 생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 재현 자료의 유용성과 안전성 평가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올해 말에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발표보다 더 많은 시사점과 좀 풍부한 내용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발표 시간은 끝났고요. 다음 순서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남대학교 이혜경 교수님께서 발표에 대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박진현 사무관님께서 해주신 이제 AI 시대에 대비한 이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를 듣고 나서 이제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통계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이제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시대를 타고 이제 대중들과 국민들이 모두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 LLM이라고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라는 것에 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함께 고민하거나 우리 논의해 보아야 될 점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GPT-5 버전이 8월에 릴리즈가 되었고요. 얘는 24년 10월까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GPT-5를 사용을 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 구간이 있는 것은 24년 이전의 데이터에 근거를 할 것이고요. 그 밖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제 웹사이트라든지 GPT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웹 정보원에 근거해서 이제 추측해서 이제 대답을 할 건데요. 이러한 방식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환각이라고 하는 그 LLM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환각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이 특히나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명확하고 신뢰가 있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맹점으로 되면 이렇게 제공하는 데서 이제 기관의 신뢰도가 많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RAG라고 하는 그 검색 생성에 해당하는 그 증강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 선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식DB를 이제 로컬에 가지고 있고 LLM을 이제 생성용으로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질문을 대답을 받고 질의를 하고, 그러나 이 LLM에서 우리가 답변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프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밖에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 안에서 가지고 있는 DB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 트렌드가 이제 챗봇과 같이 대화형 검색일 텐데, 그 검색에서 자연어로 질문을 하고 자연어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는 그 상황에서는 매우 이제 중요하게 이용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고 싶은 것은 통계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계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고 통계 데이터를 이제 드리겠다라고 할 때는 개념의 확립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구조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존에 소급되어 있는 대부분의 통계 개념을 모아가지고 이걸 명확화하는 방식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새롭게 수집이 되거나 아니면 시도를 할 통계 조사에 대한 통계 개념도 설정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통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을 미리 마련을 해 두면 이게 LLM 입장에서도 우리가 AI를 사용을 하고 통계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어서 보는 것은 이제 지식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메타데이터는 요소값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집해 두어 있는 대부분의 통계 데이터들이 지금 이제 통계청 기관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싶어하는 메타데이터 안에 다 요소값으로 매칭이 되는지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소에 대해서 각각의 관계를 구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식 그래프가 대부분 NoSQL과 이제 자바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RDF 구현 상태에서는 이용자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간에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구조를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소에 대한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키마도 특히나 굉장히 구현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되었든 통계 데이터, 특히나 메타데이터 입장에서는 요소의 값이 속성에 이제 속성 값으로만 떨어지면 이제 우리 리터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개체로 떨어지지 않고 속성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로는 관계 맺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를 우리가 관계로 맺어 놓는 것인가가 굉장히 주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가 추진 계획이 보시면 이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이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LOD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풍부한 이제 통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제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을 하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연구가 계속 발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멘트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으로 카이스트 안정영 교수님께서 논평을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안정현입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주 짧으니까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한정임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그 R&D 그 과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예정이었으나 3년 차에 그 R&D 예산 폭풍 삭감으로 흐지부지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동안은 굉장히 즐기면서 했었고요. 지금은 이름 바뀌겠지만 통계청과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있었는데 그 후로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이런 기회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내용은 그 주무관님 발표하신 내용이 이제 저희가 과제 진행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요. 해서 그 과제가 끝난 후에 계속 고민이 남아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재현 기법도 그렇게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않고, 어떠한 재현 그 자료 평가 지표도 속 시원한 느낌이 없어서 뭔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의 그 고민의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수들이 교문을 하면 논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최근에 완성을 해서 서밋이 된 상태인데, 이 논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표를 정리를 했고요. 어떤 값이 가장 좋은 값인가, 나쁜 값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를 했는데, 사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지표를 계산할 때 시간이 많이 들 것이냐, 어떤 그런 것도 좀 중요한 이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논문 내용을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논문이 좀 길어요.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가 통계학자로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층의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모집단에서 추출, 뭐 전수조사인 경우에는 약간 다를 수도 있으나 전수조사가 아니라면 이것이 모집단에서의 추출된 샘플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재현 기법이 이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좋다, 그러면 사실 이 특정 데이터에서 좋은 거지 앞으로 관측될 모든 자료에 대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원본 자료의 변동성이라는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재현 기법이 매번 할 때마다 사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스팝이나 논파라메트릭 베이즈나 뭐 그 딥러닝 기법들이 모두 다 랜덤성을 기반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할 때마다 조금씩 데이터셋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기법이 좋냐 할 때는 그 재현 과정을 반복해서 그 전체를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논문에서 한 거는 그럼 가장 이상적인 재현 자료들은 무엇이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직관적으로 좀 큰 데이터셋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반을 원본 자료로 취급을 하고 그 나머지 반을 재현 자료로 가장 아이디얼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현 자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본 자료로 취급하기로 했던 그 원본 자료를 이용해서 재현을 반복해서 걔네들이 변동성을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플랫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이제
신스팝과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인 재현 자료라고 봤던 그 자료와 또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을 이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한 것 왜 이렇게 지금 길쭉하고 좀 못생겼냐면 이 재현 기법이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 나쁘다 할 때 이게 변수의 숫자가 무엇이냐, 얼마냐,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다양한 N과 P 조합에 대해서 이제 본 거고요. 이런 플라시 페이퍼에 많이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 비교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신스팝의 장점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의 장점을 좀 따와서 새로운 재현 기법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기법이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그거를 한눈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와 저희 학생들이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스크린샷을 아직 지금 굉장히 베타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 베이스드 시스템이고요. 자세히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원본 자료를 이제 집어넣고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현 자료와 원본 자료를 이제 집어넣어서 데이터의 특징 같은 게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거는 신스팝을 그린 건데요. 자세히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노란 선이 이제 재현이고 파란 점이 원본이고 근데 재현 자료 중에 뭔가 위험하다. 얘네들은 프라이버시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싶은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간색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건 이제 저희가 그 민감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기준은 특정 재현 자료가 원본 자료와 굉장히 가까운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가까운데 그 원본 자료가 굉장히 흔하지 않는 값이다. 조금밖에 관측이 안 되는 경우다. 근데 그런 자료와 너무 가깝게 재현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여기 왼쪽 저는 스크린샷이라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왼쪽 그림에서 이렇게 줌인을 하면은 그 특정 그 자료가 레코드가 오른쪽에 그 스프레드시트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과 재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스팝의 경우고요. 보시면 녹색과 노란색이 거의 구별이 안 가게 잘 섞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용성이 높은 기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고요. 이것은 이게 딥러닝 기반의 기법은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좀 바이어스가 있게 재현이 된 걸로 볼 수 있는데 빨간색은 거의 없죠.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위험한 자료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그 소스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밑에는 이제 플라팅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범주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왼쪽에 바 그래프를 보시면 녹색이 이제 원본, 노란색이 재현, 그리고 재현 중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포션이 얼마인가라는 것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재현 지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눈에 볼 것인가? 저희는 이제 색깔로 구별을 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은 유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진한 녹색일수록 유용하다는 얘기예요. 그 원본 자료와 가깝게 재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열은 위험성에 관한 것입니다. 노출 위험도에 관한 것이고요. 빨간색이 진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이 있는 부분은 연할수록 좋고요. 녹색이 있는 부분은 진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그 컬럼이 신스팝이거든요. 굉장히 녹색이고 굉장히 빨갛죠. 너무 원본 자료와 가깝거나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는 칼럼들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방법들의 어떤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용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네 번째 칼럼 정도 보시면 유용성도 굉장히 보존을 잘 하고 있고
그 빨간색 부분도 굉장히 옅은 핑크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여드렸고 앞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안정성과 유용성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딥러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지 자료에 특화된 이런 기법이기 때문에 국가 통계 자료에 과연 적합한 방법이었나라는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표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항상 테이블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계열 자료나 이게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나 네트워크 자료나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재현을 하는 게 맞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연구할 거리가 무궁무진하고요. 그래서 끊어진 그 R&D 다시 복구 원하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제 먼저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발표자 분들께서 의견이나 보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진년 사무관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 통계 메타데이터 DB 구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통계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떤 지심이나 아니면 이런 국제 표준 같은 것들 지금 많이 참고해서 지금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한 10월 정도면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로 구축할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ISP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그 정교화 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루했던 그 지표에 대한 발표를 이제 교수님께서 시스템상으로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현을 할 것인가. 각각의 단쪽으로 재현을 하면 시계열이 증감이었던 시계열 자료가 또 이제 반대의 경우로 재현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들 자료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표를 어떤 지표를 선정할 것인가라는 좀 고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도 재현 자료 관련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다시 또 한번 연락을 드리면서 이 고민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발표자들의 의견까지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약 10분 가량 남아서 빠르게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질의를 좀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박진현 사무관님 발표 관련한 질의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이 참신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희롱이라는 개념이 수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성폭력이나 성범죄 개념은 있어서 통계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새롭게 나타난 개념인 성적 희롱 통계와 관련해서는 개념이나 수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성희롱이라는 어떤 알고 싶은 사회 현상이 생겨서 얘를 이제 통계 측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 성희롱에 대한 통계표랑 이제 그 성희롱 조사 자체에 대한 통계 설명 자료 위주로 이제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앞으로는 그 성희롱이라는 그 통계적 개념을 이제 먼저 정의하고 그 통계적인 개념이 통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측정이 돼서 그 어떤 통계표에서 이제 서비스가 수치가 제공된다라는 이런 이제 연결관계 정보가 지식 그래프 로 이제 관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통계 베타 데이터 DB에 이제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추가가 되는 통계적인 개념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성폭력이나 이제 성범죄 같은 이런 기존에 있었던 개념들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메타데이터 DB가 이제 확장되는 구조로 가게 되겠습니다. 예,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정임 주무관님께 질문도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간단한 걸로 첫 번째 질문이 통계청의 재연자료 베타 서비스는 올해 이후에도 서비스 계획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조사들을 준비하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재연자료에서 유형성, 안전성 지표가 정책적 의사결정이나 데이터 개방 범위 설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며 지표 간 트레이드오프 상황을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베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3년과 2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베타 서비스라는 형태로 한 3개월 정도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향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에 재원자료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지표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가닥을 담아서 좀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저희가 이 지표에 의해서 이 정도 안전하고 유용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선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기존에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SDC 의 자료든 MDIS 자료를 조금 더 개방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유용성과 안전성 지표 어떤 식으로 이제 측정하고 이제 설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아직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잡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 지표를 설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아마 학계나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고 향후에 좀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주최 측에서 올린 걸로 추정되는 질문은 일부 생략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신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다시 이쪽 질의로 넘어갈게요. 예,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재현제로 만들 때 그 수치형 데이터 이제 주로 하셨다고 하고 이미지나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잘 다 아시겠지만 AI나 이런 쪽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나 이미지 쪽에서의 그 재현 연구가 사실은 이 숫자 데이터보다 훨씬 더 먼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국가 통계는 수치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치형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미지나 시계열 데이터가 무시 못할 만큼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연구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그 평가하실 때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재현 자료를 궁극적으로 만든 목적이 뭔지를 잘 안다면 예를 들어 예측이 목적이다 그러면 예측력 갖고 판정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재현이 잘 됐고 기존의 지표들 수치가 너무너무나 좋다 할지라도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그 지표들도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 그거에 대한 그 퍼포먼스를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교수님이랑 눈이 마주쳐서 질문을 하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나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우선 수치형에 대한 아직 기준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시계열 부분이나 이미지 쪽으로도 저희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평가 지표 예측력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맞춰서 재현을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은 평균값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수 간 상관관계를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제 비스포크라고 해서 좀 구별을 하는 거죠. 너희가 뭐 통계적 수치값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이 재현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고, 상관관계를 보려면 이 재현 자료를 활용하고, 예측력을 보려면 이 재현 자료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하나의 재현 자료가 아니라 좀 이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박진년 사무관님 발표 자료에서 의견 두 가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개된 생성 AI는 약간 인도네시아 실험률처럼 정확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청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 데이터 LLM 같은 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아까 뭐 팔란티어 파운드리 같은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좀 공신력 있는 답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검색 증강성을 래그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 사용자가 주요 검색했을 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모으고, 근데 그런 것들 그전에는 이제 FAQ라는 게 있었잖아요. 공급자가 생각하는 자주 받는 질문인데, 그런 질문들을 기업이든 개인이든 받는 것들을 어떤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가를 좀 모색하면 아주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 많은 감사를 표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현장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그 3분 가량 남아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진현 사무관님 관련해서 이제 메타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각 작성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메타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구상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왔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계 작성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그 통계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계 개념 같은 것들을 이제 다 관리는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화, 체계화 시키지 않고 이제 그냥 텍스트 형태로 이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AI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이제 저희들은 구조화, 체계화 시키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구조화, 체계화 업무를 다 통계 작성 기관들에게 이제 떠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메타데이터 DB 구축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초기 버전을 저희들이 이제 다 구축을 해놓을 것이고, 통계 작성 기관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듯이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이제 굉장히 공감하고, 온톨로지가 이제 굉장히 유지 관리하기가, 온톨로지의 단점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고민들도 이제 계속 연구 사업과 ISP를 통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너무 꽉 채워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는 느낌도 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한정임 주무관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유용성, 안정성을 비교할 때 각 조사별 데이터의 특성도 고려되는지, 예를 들어서 기업 활동 조사의 경우에 유용성이 신스팝, 안정성은 딥러닝이 우수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조사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이 설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보셨던 변수 수랑 레코드 수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료의 특성, 수치형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범주형 변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준 설정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아까 질문이 뭐였죠? 다른 조사에서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유용성 같은 경우에는 신스팝이 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뭐 직계표라든지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 신스팝이 딥러닝 방식에 비해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지표에서 뭐 세부 지표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안전성에서는 딥러닝 방식이 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확하게
12시 10분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분이 초과가 됐네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과 토론자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네 분과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이선희 과장님 감사합니다.